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요. 공지 말씀 하나 먼저 드립니다. 내일 7월 19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미준 채널에서는 웬만하면 매일매일 주중에는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은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드디어 초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날이거든요. 아빠 된 입장으로 졸업식에는 꼭 참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방송 시간하고 겹치는 바람에 하루 방송을 쉬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를 가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는 동안 좀 멀리 갑니다. 그래서 방송을 며칠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내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요, 미준 4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인원 멤버십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7월 23일 자정까지 할인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가. 무려 200개 넘는 후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미 미준 올인원 멤버로 활약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의 피드백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번에 무려 40%나 할인하는 가격에 멤버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방송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소형주가 굉장히 좋은데 소형주가 계속 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폭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또 아울러서 TSMC 어닝 결과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굉장히 풍성한 컨텐츠를 오늘 방송에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S&P 500 맵을 보시면 상승한 종목이 절반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어제 전반적인 하락장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메가테크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떨어지는 장이었죠.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락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요, 분명히 억울하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데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워놓은 현금이 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현금을 굉장히 애지중지 아끼면서 조금만 더 떨어져라, 조금만 더 떨어져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마켓 브레스는 75.34를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이 무려 75%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굉장히 건강한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만 떨어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7월 17일 기준으로 무려 52.7%의 참여자들이 주식이 6개월 이후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50%가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도 보시면요, 50% 넘는 참여자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조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요. 어제 빅스 지수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빅스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4를 넘어서 지금 15에 다가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버렸죠. 자, 그리고 과거의 통계를 보시면요. 여기 작년에 9월 달에 빅스 지수가 200일 이평선을 뚫고 나가면서 조정이 찾아온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이 더 있죠. 올해 2월 달 그리고 3월 달 근처에서 한 번 더 빅스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일종의 조정이 찾아왔었다. 우리가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빅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요, 0.6%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경기 순환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39% 급락을 했죠. 자, 그리고 나스닥은요, 무려 2.77% 폭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2.77% 떨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굉장히 간만에 많이 떨어지는 장세가 발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주가의 상승 추세가 도드라졌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크주가 떨어지는 가운데 GTLB, 깃랩이라는 종목은 무려 9.34% 올라갔는데요. 최근에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발표를 했죠. 우리 사가라 이렇게 발표하면서 아마도 좋은 가격에 인수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GT는 굿이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기업이 2.51% 올라갔다. 경기 순환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플러스 2.49%,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레모네이드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2.35% 올라가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디어가 플러스 2.02, 몽고DB가 플러스 1.74, CCI는 크라운캐슬이죠. 1.67% 올라갔고요. 아사나가 플러스 1.44, 블룸에너지 플러스 1.33, 소파이가 1.16, 마지막으로 IMMR, 최근에 제가 미주온 탑픽에 선택했던 인월전 코퍼레이션이 0.74%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나스닥의 하락 추세에 발맞춰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이 가장 위에 있는데요. 무려 12.74%나 폭락을 했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 무거운 주식 중에 하나인데 어제 12.7%는 역사적인 폭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가지 정도의 악재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데 실적은 괜찮았거든요. 전망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와우는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제는 지정학적인 문제에도 하나의 걱정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버진갤럭틱이 11.07% 빠졌고요. AMD가 무려 10.21% 폭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0.15,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9.99, KLA 마이너스 9.85, 스냅이 마이너스 9.73, 암홀딩스 마이너스 9.5,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8.86, 벌팁 홀딩스 마이너스 8.85, TQQQ 마이너스 8.79, 퀄컴이 마이너스 8.61, 엑셀릭스가 8.57%. 따라서 보시면요, 대부분이 반도체 종목이죠. 어제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 18이죠. 18개 종목의 성적표를 보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를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고요. 이멀전 코퍼레이션이 0.7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제타 글로벌 홀딩즈가 0.5%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두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은 프리장에서 4.73, 4.05%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소형주의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블록은 0.31%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0.6% 떨어지면서 64,820에 가 있고요. 다음으로 IWM, 소형주를 추종하는 ETF죠. 1.05%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33, 팔란티어 마이너스 1.57, 구글 마이너스 1.58, 블루버드가 마이너스 2.60,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TNA죠. 2.97% 떨어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14,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4.18, 엔비디아 마이너스 6.62, 슈퍼마이크로 마이너스 6.92, 앱러빈 마이너스 7.33, TSMC 마이너스 7.98, 엑셀릭스 마이너스 8.57, 마지막으로 AMD가 10.21%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반도체 종목들의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공포감에 떨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엔비디아, AMD, TSMC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개인적인 견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요일에 반도체 주식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때문에 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만과 중국에 대한 우려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엔비디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도체 기업을 압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반도체 주식이 수요일 거래에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부분은 4년 만에 최악의 하루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난 4년간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SOX라고 부르는데요. 6.8%나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18일 9.8% 하락한 이후에 하루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그 정도로 끔찍한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0.48% 떨어졌고요. 램 리서치가 마이너스 10.07, AMD가 마이너스 10.21, 모두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다른 커다란 손실에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6.9%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엔비디아가 6.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3% 떨어졌죠.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미주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론은 원래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의 하락으로 억울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떨어졌죠. 7.9% 하락하면서 2020년 3월 18일 15.9% 급락한 이후 최악의 하루 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모든 반도체가 다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섹터, 전반적인 시장이 떨어질 때는요, 억울하게 함께 하락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을 줍줍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요, 좀 조정이 찾아왔을 때 사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현금을 들고 있거든요. 따라서 귀한 현금을 조정장도 아닌데 사용하기는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반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반등을 해도요,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 자금을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로 서운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맹국들에게 중국으로의 판매를 제한하기 위해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룰이라는 것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은 소량의 미국 기술에도 사용하는 모든 회사에 통제를 가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중국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막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미국의 상품을 사용하면, 기술력을 사용하면 여기에 우리가 직접 관여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한의 폭을 넓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요, 사실 미국의 기술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을 바이든 대통령이 발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한 이 소식에 마이크로칩 장비 제조업체인 도쿄 일렉트론은 9.43%나 하락했고요. ASML 같은 경우는 무려 10.93% 폭락을 했습니다. ASML 같은 경우는요, 어닝 보고서를 살펴보시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높거든요.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거기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겹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주오의 조던 클라인이 나오는데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ASML의 어닝 보고서가 중국의 규제 강화로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가려졌다. 실적은 괜찮았는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섹터 순환매로 대한 뉴스로 빠른 자금이 매도세로 전환됐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중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인데요. 트럼프는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스스로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 발언은요, 중국이 대만의 일부를 간주하는 지역을 탈환하려 할 경우에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은요, 위험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걸 좋아하지, 이렇게 조금 미래가 뿌얘지면요, 굉장히 좀 악영향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트럼프는 또한 대만이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제3자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대만이 우리 칩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칩 제조업체에 더 불확실성을 더하고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강경한 입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좀 위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통 리더가요, 많은 구성원들의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적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면 갈수록
갈수록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과의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는 수요일에 주가가 무려 8%나 하락을 했고요. TSMC는 목요일에 어닝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실적을 발표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치가 반도체 부분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오면요, 사실상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은 다 깨질 수 있다. 따라서 영향이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 부분의 투자자들은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겁을 먹고 무분별하게 반도체를 매도하지 말라는 것이다. 7월 실적 시즌을 앞둔 하락과 리스크오프 거래는 기대치를 오히려 낮추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자들의 포지션 그리고 정서를 매우 높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다. 따라서 줍줍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TSMC의 어닝은 어떻게 발표됐는지 이 부분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TSMC의 어닝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특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현재 보유 비중이 가장 커다란 종목이 TSMC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닝 결과를 앞두고 조금 초조했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발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갭으로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요, 1.48달러가 보고가 됐고요.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6센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208억 2천만 달러, 미국 달러로 그렇다는 거고요. 작년 대비 32.8%로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사실 대만 달러로 하면 40%입니다. 환율의 영향 때문에 32.8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성장률이 40%를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려 7억 3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따라서 굉장히 멋진 어닝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더욱 긍정적인 부분은요, 첨단 반도체의 매출 비중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3나노 출하량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무려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5나노는 35%, 7나노는 17%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3나노, 5나노, 7나노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첨단 반도체라고 부르잖아요. 자, 이런 첨단 반도체는 전체 웨이퍼 매출의 무려 67%를 찍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급 반도체를 많이 만든다. 이 얘기는요, 마진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유동 비율이 2.5배다. 유동 비율은 뭐냐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보통 자산 중에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 부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 중에 어떤 게 더 많은지 이걸 보는 거거든요. 2.5배라는 것은요, 지금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무려 2.5배 더 많다. 따라서 너무나 좋은 재무제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분기 동안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부르죠. 영업현금 흐름이요, 미화로 238억 2천만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매출은 208억이었잖아요. 따라서 매출보다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았던 거죠. 따라서 굉장히 멋진 영업현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매출은 224억에서 232억 달러를 만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매출이 208이었죠. 그 얘기는요,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에 비해서 무려 10% 정도 성장할 수 있다. 작년 대비 10%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 10%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매출 총이익률은 53.5에서 55.5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음 분기에 이번 분기보다 총이익률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도 42.5에서 44.5. 그 얘기 역시도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영업이익도 올라간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거의 완벽한 어닝 결과와 가이던스가 제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차트를 가지고 좀 TSMC의 어닝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얼마나 좋은 어닝 결과가 발표됐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가장 위쪽에 우리가 미국의 달러로 쳤을 때는 성장률이 아까 32.8%였잖아요. 자, 그런데 대만 달러로 하면 40.1%, 따라서 성장률이 너무나 멋지다,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스 마진을 보시면 총이익 마진이 53.2%를 찍었습니다. 가이던스가 51에서 53이었잖아요. 따라서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굉장히 멋진 총이익 마진이 보고가 된 거죠.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 마진이죠. 영업이익 마진은 42.5%를 찍었는데요. 42.5%도 엄청난 수치죠. 자, 그리고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40에서 40입니다. 따라서 가이던스를 훌쩍 넘어서는 굉장히 멋진 영업이익 마진을 기록했다. 작년 대비해서도 0.5포인트 추가적으로 만들어냈다.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순이익 마진입니다. 순이익 마진이 36.8이 나오면서 역시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TSMC의 반도체 기술별 매출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요. 첨단 반도체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비중이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마진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3나노 그리고 5나노의 비율을 보시면 5나노 같은 경우는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18, 23, 20, 21 이러한 부분에 지금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30%를 넘어서 35%까지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3나노를 보시면요. 1년 전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6%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15%를 찍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무적이죠. 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7나노 그리고 빌로우 레비뉴라고 써 있죠. 빨간색이 3나노입니다. 3나노를 판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드디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첨단 반도체 쪽에 지금 비중이 늘어나면서 마진도 확대되는 기회가 맞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요. TSMC의 산업 분야별 매출 비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가장 왼쪽에 있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역시 계속해서 마진이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37%, 37% 그리고 41% 중간에 30%가 한 번 더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지난 분기에는 무려 52%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 기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요. 거의 반 이상을 이제는 HPC라고 부르는 고성능 컴퓨팅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더더욱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성장률입니다. 자, 지금 각 부분의 성장률을 보고 계신데요. HPC는 28%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마이너스 1%, 사물 인터넷은 플러스 6%,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분은 플러스 5%, DCE는 플러스 20%, 나머지 부분은 플러스 5%. 따라서 다른 반도체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TSMC의 매출 상승을 이끄는 것은 역시 첨단 반도체 HPC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는 TSMC의 지역별 매출 기여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5개 팀입니다. 자, 왜냐면 중국 쪽의 매출을 보시면요. 16%까지 확대가 됐거든요. 최근에 9%를 찍은 적도 있고요. 11%, 12% 요 정도의 매출을 중국에 의존했었는데 지난 분기에는 16%로 확대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악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TSMC의 어닝 결과는 너무나 멋졌고 군데군데 굉장히 강력한 상승 신호가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TSMC 덕분에 큰 불은 진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발표됐던 TSMC의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요. 아마도 하락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휴식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는 7월 말부터 8월, 9월까지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자, 다가오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미국 증시는 또다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어닝 결과 좋은 이러한 추세를 타면서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기사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 하락은 줍줍 찬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앞서서 샘 스토발의 의견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샘 스토발은요. 10% 이상의 조정이 임박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따라서 테크주들의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추세가 좋은 소형주가 있죠. 따라서 소형주가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문제는요. 소형주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작잖아요. 따라서 대형주의 하락을 소형주가 막을 방법은 없다. 뭐 이러한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의 글을 읽어볼 텐데요. 하락이 줍줍 찬스가 아니다.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그들의 논리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죠.
골드만삭스 그룹의 전술 전략가 스콧 브루너가 나오는데요. 이번 하락에 매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미국 증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요. 이번 수요일인 7월 17일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S&P 500 지수의 수익률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7월 17일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부터 9월까지는 쭉 빠진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이 7월 18일이죠. 어제가 정점이었다. 지금부터는 쭉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28년으로 거들러 올라가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또한 다음 달은 일반적으로 패시브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최악의 달인 8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패시브 주식 그리고 뮤추얼 펀드는요. 사람이 운영을 하죠. 따라서 휴가 가잖아요. 휴가 가느라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자금을 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계절적인 요인이 약화됐다. 그리고 포지션이 확대됐다. 모든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S&P 500 지수는 여름 조정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이 되면 보통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S&P 500의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포지션이 확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이 이미 시장에 많이 투입이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들어올 돈은 별로 없는데 나갈 돈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호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은 인공지능 수혜주 같은 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S&P 500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 트레이딩 데스크는 적어도 6월 초부터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루브너는 수요일에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고통의 거래는 더 이상 여기부터는 상승장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펼쳤죠. 제 얘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부터는요. 상승장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다. 떨어져야 고통받는 투자자가 많다. 그 얘기는요. 이제 꼭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루브너는요. 이번 하락은 S&P 500 지수가 2024년 38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그 얘기는요. 1월부터 지금까지 S&P 500 지수는요. 무려 38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이냐면요. 1995년만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100년 만에 두 번째로 강력한 그런 추세를 지금까지 보여왔다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패시브 투자자나 뮤추얼 펀드의 자금이 이미 3분기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8월에는 예상되는 자금 유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까지 증시가 계속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많은 자금이 계속해서 투여됐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 8월 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추세를 추정하는 시스템 펀드의 경우에는 포지션이 최대 길이에 도달해서 추가 매수가 여지가 없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일부 투자자들은요. 기업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연준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그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러한 이벤트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대형주들의 어닝 기준, 기대치는 이미 놀라울 정도로 높다. 따라서 그 얘기는요. 앞으로 좋은 어닝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냥 좋은 어닝 갖고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없다. 와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발표된 TSMC처럼 정말 좋은 완벽한 어닝이 발표되지 않는 한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루브너는요. 고객들한테 오히려 풋옵션을 사라. 따라서 하락에 베팅하라. 이러한 조언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관련해서는요. 제가 미래를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달, 두 달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조정을 맞이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이 찾아오지 않으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찾아와도 여러분들 마음고생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좀 그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S&P 500에 속해 있는 500대 기업이 $200의 어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보통 배수가 한 20배 정도는 받잖아요. 멀티플이 한 20배라고 보시고요. 근데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이러한 500대 기업이 만드는 어닝이요. 200이 아니라 4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기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곱하기 20을 하면 주가가
주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2배 정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같은 멀티플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 중간 지점에 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한 300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300달러를 만들어내는데 멀티플이 20배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좋은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냐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가죠. 따라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 항상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현상을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주가가 일직선보다 위에 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직선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때 과연 이러한 올라가는 추세랑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어닝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갈 때는 어닝이 올라가서 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일직선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멀티플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닝은 변화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요. 어닝에는 변화가 없는데 멀티플이 감소한 거죠. 자, 그 얘기는요. 지금 멀티플이라는 것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적은 이 기준점에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수에 투자를 하건 아니면 종목에 투자하건 중요한 것은요. 이 가운데 있는 선을 쭉 따라가는 겁니다. 과연 내가 투자하고 있는 시장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어닝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어닝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멀티플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결과를 살펴본 것처럼 TSMC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달러로는 40%의 성장을 만들어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어닝이 쭉 상승한다면 결국은 주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조정장이 와도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 중요하다고 제가 조언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조금씩 매수하시면요.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차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주원 방송에서는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좀 러셀 2000을 위시로 한 소형주에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트를 살펴봐도 러셀 2000의 모습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소형주로의 로테이션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논의된 주식시장의 테마였죠. 그리고 차트에 따르면요, 앞으로 더 많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iShares Russell 2000 ETF, 우리가 IWM이라고 부르는 거죠. IWM은 지난 5일 동안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이후에 강력한 스냅백이 있었던 시기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러셀 2000이, 즉 IWM이 이렇게 5일 동안 일주일 만에 10% 이상 올라가는 것은요,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4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요때 나타날 정도의 수익률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큰 움직임으로 IWM의 14일 상대 강도 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를 얘기하는 거고요. RSI 지수가 82로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지적해드린 이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IWM으로 오셔서 모멘텀을 클릭하시고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상대 지수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죠. 자, Relative Strength Index가 어제 주가가 조금 빠졌잖아요. 그 전으로 잠깐 보시면요. 어제만 해도 80.84였습니다. 따라서 80을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왜냐면 70을 넘어가면 과매수잖아요. 자, 그런데 80.84를 찍고 나서 주가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75.19까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냐면요. 인터넷 거품이 꺼진 이후에 단 3번밖에 없었다.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거죠. 2017년 9월 달에 한 번 있었고요. 2016년 11월 그리고 2003년 6월 이렇게 2000년 이후에 3번밖에 없었던 일이 이번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Relative Strength Index가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IWM은 그때마다 추가 상승이 뒤따랐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리고 나서 IWM은 추가적으로 달린 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간 차트 돌파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아래는 2년 반 동안의 강세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돌파한 IWM을 보여주는 주간 차트라고 합니다. 2024년 횡보 가격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패턴의 오른쪽 어깨를 형성했고요. 지난주부터 IWM이 이를 돌파했고 지난 며칠간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유지된다면 상승 목표치는 $260 부근이 될 것이다. 자,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숄더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어깨가 형성이 됐죠. 이번에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머리가 있잖아요. 자,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면요. 우리가 역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추세선을 뚫고 나가면 따라서 여기 저항선이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나가면 그리고 나서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전문가가 보기에는 260까지는 맡기지 않고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IWM이 $222입니다. 따라서 17% 정도는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17%면요. 지수가 17%면 엄청난 겁니다. 따라서 한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부분은 1년 넘게 달릴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달릴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목표는요. IWM이 마지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면요. 굉장히 모멘텀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260까지 달리게 되면요. 한 17% 올라가는 셈인데 그때부터 더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사상 최고치를 능가하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실제로 IWM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역사적인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세 차례의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지없이 반등을 했었죠. 그때마다 IWM은요. 이번처럼 큰 강세 패턴을 형성했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월별 차트에서 표시된 것처럼 IWM이 결국 상승세를 돌파하고 계속 상승했다는 점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차트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IWM이 올라갔다 떨어지죠. 자, 하락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쭉 달립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했다가 정고점까지 올라가고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쭉 달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락했다가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달립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정고점을 아직 찍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17% 달리게 되면요. 쭉 가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오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추가적으로 쭉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고점을 찍고 나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각 이전 기간의 저점에서 브레이크아웃 영역까지의 이동 비율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영역에서 다음 고점까지의 이동 비율을 역사적인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가가 45.6%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점까지 45.6% 달려서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달렸냐면요. 46.5%를 추가적으로 달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도요. 저점에서 전고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게 36.1%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33.6%를 추가적으로 달렸죠. 자, 여기도요. 79.5%를 달려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려 42.9%를 더 달렸습니다. 자,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요. 52%를 달려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결국 50% 이상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차트는 너무나 예쁜 것이 IWM이다. 50%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즉 2021년 고점을 회복할 경우에 IWM은요. 가장 최근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하는 셈이다. 자, 이는 엄청난 움직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있었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50% 상승했으니까 그때부터 또 50% 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대를 해볼 만한 것이 바로 소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IWM과 S&P 500의 성적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해에 걸쳐서 만들어진 잠재적인 돌파 이후에도 IWM이 S&P 500을 계속 상회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011년 이후에 주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랠리를 펼쳤을 때 IWM 그리고 S&P 500의 상대선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IWM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고점을 돌파한 3차례 동안 IWM 그리고 S&P 500의 상대선은요, 그 직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고점을 뚫고 나가면요, 정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달리긴 했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는 달렸는데 상대평가를 해보면 S&P 500의 성적에는 뒤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상승 추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비해서는 오히려 상승 추세가 도드라지지 못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결론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과거 실적이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과거가 반복된다면, 역사가 반복된다면 IWM은 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계속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온 만큼 다시 한번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도 5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것이 IWM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한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장기간에 S&P 500을 상회하는 수익을 기록한 적은 없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주가 훨씬 더 좋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소형주보다는 S&P 500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요, 포드의 전기 픽업 판매량을 앞질렀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자,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데이터 제공업체 콕스 오토모티브에 따르면요, 테슬라는 2분기에 8,755대의 사이버 트랙을 판매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의 7,902대를 추월하기에 충분한 수치다. 원래는 이제 포드가 만들고 있는 F150 라이트닝이 1위였는데요. 1위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리비안 같은 경우는 3,309대의 순수 전기 픽업 트럭 R1T를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3등이 리비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트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차량 배송이 11월 말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1분기에는요, 테슬라가 3,000대 미만의 사이버 트럭을 배송한 바가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7,700대, 그리고 리비안은요, 3,300대의 R1T를 인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분기에는 3등이었는데 갑자기 1등으로 뛰어올랐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사이버 트럭이 이렇게 1위를 차지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전체의 전기 트럭 수치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다. 자, 2분기에 판매된 2만여 대의 순수 전기 트럭은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체 픽업 트럭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전체로 보지 말고요, 그냥 트럭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기차의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거죠. 2.5%에 불과하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에서 트럭을 제외하면요, 2분기 신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보급률은 9%로 높아진다. 따라서 트럭을 제외하면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10% 가까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이 전기 픽업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전기 트럭은 뒤처져지고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문제고 견인 기능이라든지 비용, 그리고 상용 사업자를 위한 충전 인프라가 문제다. 아무래도 트럭을 몰면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충전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목표는요, 연간 25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현재 판매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만약에 사이버 트럭을 25만 대 팔 수 있으면요, 미국 픽업 트럭 시장에서 점유율이 9%에서 10%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목표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포드 자동차는 미국에서 매년 100만 대 이상의 트럭을 판매하고 있고요. 제너럴 모터즈도 거의 같은 수의 픽업을 판매한다. 따라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이해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픽업 트럭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자, 테슬라가 다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형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된다. 따라서 픽업 트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는 2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44만 4천 대의 차량을 인도했고요.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5%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연속 감소를 했죠.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역시 신모델, 새로운 모델이 등장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025년에 도로에 출시될 예정인 저가형 자동차 테슬라 세단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저렴한 전기차가 제때 출시가 된다면 투자자들은 낮은 사이버트랙 판매량을 지나칠 것이다. 사이버트랙이 많이 판매되지 않아도 괜찮다. 만약에 저가형 자동차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분기 미국의 전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요, 약 33만 대로 1년 전에 비해서 1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11%면 성장률이 많이 감소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를 유지했고요. 더욱이 11% 증가는요, 테슬라가 5% 감소한 가운데 나온 수치죠. 따라서 테슬라가 회복할 수 있다면 전기차의 보급률은 급격하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요, 과연 저가형 자동차가 언제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모멘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클릭하시고요. 밑에 내려오셔서 차트 바이 트레이딩 뷰를 클릭하시면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단 3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는 중립, 13가지는 매수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RSI 지수는 65.72 괜찮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지금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추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1년 차트가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65에 굉장히 커다란 저항선이 지금 있죠. 저번에 265 찍다가 바로 떨어졌잖아요. 과연 다시 한번 265까지 상승하면서 이런 굉장히 좀 그 무겁게 형성되어 있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65를 뚫게 되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미리 예고 드린 것처럼 내일은요, 제가 아들 졸업식에 참여하느라고 방송을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충분한 휴식 취하고요.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까지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